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정의를 파괴하는 쪽이 불의이며 정의는 피해를 입은 자 혹은 집단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정의는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인다. 고차. 의도적으로 정의를 파괴하는 쪽이 불의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의와 불의를 분명하게 따지려면. 그래요. 정확하게 주고받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행위이건 인간이나 집단은 선택을 통해 즉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주고받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혹은 또는 무지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동기는 탐욕과 무지이고 수단은 우월한 위치에 있는 권력이나 상대방의 약점입니다. 그래요. 우월한 위치에 있으면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주고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상대방에게 약점이 있으면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가? 한번 따져볼 수는 있겠죠. 따라서 정의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각 영역들을 이루는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인간들 중 의도적으로 정의를 파괴하는 쪽이 존재나 정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찾아 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의를 바로잡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은 정의를 중시하죠. 근데 그래요. 이제까지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주고받음 속에서. 그래요. 정의가 발생한다. 인간 행위는 항상 주고받음이 있다. 그럼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정의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느냐, 자기 개인적인 문제는 예민하게 바라보죠. 또 때로는 정의에 입각해서 그래요. 사회를 바라보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것에 미숙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훈련이 안 돼 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과거부터 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최근에 많은 아이들이 이태원에서 사고를 당했죠. 젊은 사람들이 다올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이상민 파면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의에 합당한가요? 합당하지 않은가요? 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면을 당할 정도의 행위를 그래요. 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희생자 젊은 이들에게 어떤 행위가 있었어야 되겠죠. 뭔가요? 의도적으로 정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이상민 장관이 저질렀어야 되는 거예요. 장관의 신분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파면에 해당하는 일을 저질렀으면 파면 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현 시점에는 그런 행위가 발견됐나요? 발견되지 않았나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의는 뭐라 했나요? 정의는 정확하게 주고받는 행위의 개념이다. 반드시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이 발견되어야 한다. 그랬죠.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식별하는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러한 요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구한 이들은 정의에 입각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유가족 누가 불의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상민 장관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는 엄격한 거예요. 그래요. 정의가 실현되면 어떨까요? 더 좋은 사회가 되겠죠. 사회 구성원들이 다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건에서는 정의를 실현하는 게 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일한 장르의 예술 작품이 거래되는데 예술적 가치가 더 높은 작품이 그보다 못한 작품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는 정의에 위배되니 원인을 찾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지요. 그렇죠. 정의가 위배되는 사례는 많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일일이 찾아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업가의 탐욕과 불의에 의한 것이라면 시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불의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죠. 단순히 탐욕 때문에 시정하는 건 안 되죠. 기업가든 근로자든 다 욕심이 있겠죠. 서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사기나 뭐 이런 걸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 뭐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초과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가가 자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역시 시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사회적 위력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기도 하죠. 그런 경우도 정의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워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도 해결책은 쉽지요. 누군가 자비에 의해 초과 임금을 받고 있다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50% 정도 설정하여 세금으로 거두어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상해주면 됩니다.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 어느 것이 그러니까 시장 지배 시대니까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시장이라고 해서 뭐 완벽하게 기능 수행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제 시장 기능을 무력화해서 초과 임금을 받는 이가 있다. 어떤 권력이나 사회적 위력으로. 그러면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기술적인 측면이죠. 기업가의 자비와 첨가 가치 분할로 인해 인간의 임금의 초과분이 발생한 것인데 이는 사회의 구조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획득할 가치가 이전되어 초과 임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위력으로 큰 소득을 얻었다. 부당한 거죠. 그래요. 그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정의를 실현할 때 시장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제도 나아가 국가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계속 설명했던 거죠. 시장과 기업은 삶의 터전이다. 시장과 기업은 육성해야 될 것이 파괴할 것이 아니다. 시장은 선천적으로 생성된 것이고, 그렇죠. 인간이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죠. 자급자족의 시대를 벗어난 이상 시장의 성장과 발전은 필연적인 것인데 이를 파괴하면 사회라는 생태계의 이상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시장과 기업을 민간 기업을 그래요. 악으로 몰아붙이는 걔네들이 있죠. 그래서 파괴하면 더 좋은 사회가 올 것이다.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이죠. 실제로 집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참해지는 거죠. 베네수엘라나 20세기 초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결국 기업에 강요할 경우 활동시장이 파괴되어 기능이 마비될 것이며 상품 생산에 지장이 발생하겠지요. 그래요. 결국 세금으로 해결하고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국가가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렇다고 시장 가격을 해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시장을 어느 정도 관찰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부 역할은 항상 있죠. 경제와 연관되어서 그 정부의 한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주석이 있죠. 적정 임금을 얻지 못하는 근로자나 근로자 가구를 돌보는 일은 결국 정부의 역할이 된다. 그래요. 정부도 필요하니까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한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겠지요. 기업이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렇죠. 구조조정이 안 되는 이유는 근로자들이 저항하기 때문인데 이는 근로자들이 해고될 경우 적정 임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지요. 초과 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본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적정 임금에 바탕한 과학적 임금의 사회적 실현에 반대하지는 않겠지요.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요. 기업은 뭔가요? 기업 구성원이나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죠. 우선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면 삶의 터전을 지켜야 되겠죠. 삶의 터전이 붕괴되면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상. 그래서 어려워질 때는 사회가 전체가 어려워질 때는 우선 삶의 터전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잔인해 보이더라도 농민이 식량이 떨어졌다 해서 토지를 파괴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심을 종자를 먹어치워 버릴 수는 없잖아요. 토지와 그래요. 이렇게 삶의 터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정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정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존재가 불의한 존재인 것이고 그러한 존재와 그러한 존재의 행위를 세세히 살펴 시정하는 것이 정치 영역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의도성은 없으나 시장이 완전하지 못하여 선천적으로 정의가 파괴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요. 시장이 불안전하죠. 완전하게 불안전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또 그리고 불안전한 경우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그러한 영역을 찾아 선천적인 질서를 해치지 않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복잡한 경제 영역의 구조를 이해해야 가능한 것으로 태극신금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 되겠죠. 한국에는 재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재벌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요. 그 재벌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인식돼요. 재벌이 뭔가요? 세계에서 여러 개의 기업을 거느리며 막강한 재력과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기업가, 보통 그렇게 부르죠. 그 태극신검에서는 어지간한 문제를 다 다루죠. 그 태극신검만 제대로 이해해도 사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그래요. 충분한 지식을 얻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이 역시 세세하게 살펴보아야지요. 정확하게 주고받으며 거래하고 있느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정의를 파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지요. 그래요. 단순히 시기심이다 해서 비난하는 일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정의를 파괴하는 인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 재벌들 중에서도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꼭 어떤 신분에 있건 간에 그러면 그러한 인간은 불의를 행하고 있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정확하게 주고받으며 큰 재산을 축적했다면 그것이 지금 시대의 정의 형태가 가능하게 되니 잘못된 것이 없지요. 그렇죠. 세계 시장에 혹은 뭐 한국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시장에 공급해서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정당한 게 번 거지요. 그래요. 부러워한다고 싫어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시기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볼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편의를 봐주어 투자가 가능하게 하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겠지요. 그래요. 투자는 직업수를 늘리고 부를 증대시키는 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좋다.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좋다.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정부가 혹은 정부 실력자가 자비와 사랑을 베풀겠다면서 그래요. 압력을 넣지 마라. 기업인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게 해라. 그게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여건을 만들어라.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돈이라면 못할 게 없다. 기업가가 되어 큰 재산을 얻고 싶다. 한국인은 기업가가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 중에서 보면 안정적인 근로자가 되기를 더 원하죠. 재산은 충분하지만 더 큰 부를 얻고 싶다. 그런 마음 다 있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적정 임금 이상을 받고 있지만 집단 행위를 통해 자본가로부터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겠다 등. 이러한 관념 근저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존재합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화폐로 표시되는 부를 중시하여 화폐로 표시되는 부에 입각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물질 만능주의를 규정하면 이렇겠죠. 그래요. 물질 만능주의는 투자를 하고 새로운 상품을 늘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악령과 결합하면 정의를 파괴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도 이는 제도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물질 만능주의를 가지고 있죠. 기업가도 가지고 있고 근로자도 가지고 있죠. 근로자도 개인적으로 큰 소득과 재산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또 단체적으로도 활동하잖아요. 사회적 이름을 동원해서 더 큰 소득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뭔가요? 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로 추가하더라도 악령과 결합하여 정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으면 주변 사람들과 나아가 제도에 피해를 끼쳐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죠. 뒤에서 언급하겠으나 물질 만능주의 자체는 유콘의 작용에 의해 드러나는 개념으로 선도학도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 자체는 선도학도 아니라고 이 글을 쓰는 이는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을 소비함으로써 생존과 욕망 충족을 달성하여 행복을 누리겠다는 뜻이 현 시대에 조응하여 등장한 개념이 물질 만능주의인데 인간의 생존과 욕망 충족을 위해서는 물질의 소비는
필연적인 것이므로 물질 만능주의 자체가 선이나 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없으면 현 시대 사람은 생존할 수 없다고 하죠. 물질 만능주의는 과거에는 없었을까? 당연히 과거에도 있었겠죠. 현 시대에 현 시대에 맞게 조용해서 나타난 게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요. 필요한 물질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겠죠. 그게 변한 게 물질 만능주의겠죠. 그러면 정의로운 존재와 정의로운 존재가 부닥치는 경우는 없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이제 재벌을 다루면서 언급됐던 것이고, 돈을 중시하는 풍조에 대해서 그래요. 얘기하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생각을 얘기한 것이고, 또 이제 다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정의로운 존재와 정의로운 존재가 부닥치는 경우는 없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최근이라는 말은 지워야 되겠죠. 이제 최근도 아니죠. 2010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서는 정의가 발견됩니다. 정유라로 보이는 교육비리, 블랙리스트 사태가 그럽니다. 그 속에는 정의와 연관된 이런 비리는 정의와 연관이 되어 있죠. 정경유착 문제는 제도의 기능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경유착은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한국인들은 정경유착을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오히려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정경유착이라고 표현하였다면 무식한 행위지요.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정부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과 협력을 하죠. 한국에서는 한때 그러한 행위가 그런 행위가 정경유착으로 불리면 부정적으로 인식된 때가 있었죠. 그것도 아마 쭉 과거부터 있었던 빨갱이들이 유포한 관념일 거예요. 조사해보세요. 형식이 잘못되었다면 형식을 시정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문제가 아니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뇌물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뇌물이 문제겠죠. 뇌물은 정의에 위배된다고 얘기했죠. 교육비리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약탈한다는 점에서, 블랙리스트는 다른 단체의 지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박근혜 탄핵 사건 있을 때 이 블랙리스트 이런 것도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정의와 문제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와 사리사욕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한다. 그게 이제 제일 핵심이었죠. 그것도 정의에 위배되는 거, 정의와 연관된 거죠. 연관된 거예요. 정부 구성원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의에 위배되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태극기 집회에서도 정의가 보입니다. 태극기 집회에서도 정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중심이 된 세대는 박정희 대통령과 제도에 대한 고마움으로 은혜를 갖겠다는 정의 개념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은혜를 벗으니 갖겠다는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난 것이 북한 제도와 구분되는 선제적인 제도와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은혜를 갖겠다 이런 게 많이 보이죠. 그리고 선천적인 제도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게 보이죠. 태극기 집회 참여한 이들은 촛불 집회 참여한 이들을 혹은 주도 세력을 빨갱이로 보았던 것이지요. 또 일부 사실이기도 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서로 소유를 중단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됩니다. 국가는 다양한 국민들이 서로 어우러져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견해를 묵살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면 그러한 국가는 번영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운이 좋지 않으면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뭐라 했나요? 싸우지 마라, 화해하라. 그래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싸울 땐 싸워야 되겠죠. 근데 문재인 정부 또는 촛불 집회 참여한 이들이 일부 빨갱이가 있더라도 대부분은 빨갱이가 아닐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정의를 위해서 싸우지 말고 이해해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지요. 그래요. 은혜를 갖겠다. 한번 볼까요? 은혜를 갖겠다는 취지에서 발발한 태극기 집회는 후에 좌파 정책을 반대하고 좌파 정부와 좌파 정당에 맞서는 집회로 변모한다. 지금도 태극기 집회가 발생하고 있죠. 발생하고 있어요. 볼까요? 2022년 마지막 날 서울도심 진보 보수 맞불 집회 계속. 그래요. 지금 뭘 주장하나요? 촛불 집회에서는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고 있죠.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퇴진하라 하죠.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현 시점에서 내란밖에 없겠죠. 그래요. 맞불 집회에서 뭐라 하나요?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죠. 맞불 집회. 그래요.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을 외치며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문재인은 이재명을 구속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 좌파 정책, 좌파 정당에 맞서는 집회로 변모를 했어요. 그래요. 1년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퇴진 운동을 할까요? 또 제법 사람들이 참여하죠. 또 그에 맞서는 이들도 있고 예전에 없던 일이죠. 한 2, 3년 지난 것도 아니고 하는 걸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중독이 돼서 그래요. 마약 중독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마약이 중독이 되면 마약을 하지 않으면 사는 맛이 안 나듯이 권력에 중독된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세력이 권력을 잡지 못하면 살 맛이 안 나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뭐 이익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요. 한 2, 3년간 그래요. 지켜보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거리가 조용해져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국민들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2, 3년간은 생업에 종사해라. 그리고 2, 3년간 지켜보고 판단을 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아난데요. 이와 같이 발치족이 모일 때도 의기투합하여 모이고 헤어질 때도 뜻을 모으며 또한 일조의 행사도 뜻을 모아 거행하는 것이 계속되는 동안은 발치족에게는 번영이 기대될 뿐 소망은 없을 것이다. 그래요. 뜻을 모으고 화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뜻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한국에서는 뜻이 모이지 않고 있는 거죠. 정반대의 뜻들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죠. 그런데 그래요. 많은 이들이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와 시장지배 시대 제도 의지 두 작용에 모두 의지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해결되려 하면 이제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의지에 합당한 제도를 찾고 그 의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는 이제 사회 발전과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버려야 될 때가 됐죠. 여기에 동의하면 그게 가능해지겠지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